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3차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성공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위성 운반체인 천리마 1형이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서 정상 비행해서 발사 후 705초 만인 어젯밤 10시 54분 13초에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정찰 위성 발사는 자위권 강화를 위한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현지에서 정찰위성 발사를 직접 참관하고 기술진들을 격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빠른 시간 안에 정찰위성을 여러 개를 추가 발사해서 남한 지역을 비롯한 작전상의 관심 지역에 대해 정찰 능력을 계속 확보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1일 어제 북한이 발사한 군사 정찰위성에 대한 북한의 공식 입장 전해드렸습니다. 발사와 관련해서 추가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를 주재하고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이 ICB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정부는 대응 조치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에서 일사천리로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현지에서 NSC를 주재한 거죠. 자세한 내용 짚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주최한 버킹엄궁 공식 오찬을 진행 중일 때 북한의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시간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받았고 영국 의회 연설까지 마친 뒤에 긴급 국가안전보장위 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의장이 정찰위성 발사 상황을 보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에 대한 감시 정찰 능력 강화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성능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며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행에 옮기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건데요. 윤 대통령은 NSC 상임위에서 논의된 대로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민의 생명은 물론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국민과 국제사회에 정확히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대응 조치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는데 이 무용론 논란이 있었던 9.19 남북 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NSC 상임위는 별도 입장문을 내고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을 설정해 완충 구역을 두는 내용인데 북한의 잦은 도발로 무용주머리 됐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과거에 시행했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과 감시 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속전속결로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1시간쯤 뒤인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북한에 통보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가능합니다. NSC는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각종 도발과 핵 위협이 이번 효력 정지의 배경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등에 대한 위반이자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SC는 또 북한이 작년과 올해 약 100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수천 번의 해안 포문 개방, 무인기에 수도권 침투 등 9.19 군사합의를 상시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는 남북관계 발전법 등 적법 절차에 근거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조치이자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나 해안포문 개방도 지적한 만큼 공중에 이어 해상 완충구역에 대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도 추진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은 위성 발사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검증 중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발사에 탄도미사일 기술이 쓰인 만큼 노골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워싱턴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북한이 위성이 정상 궤도에 진입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 위성 발사의 성패 여부를 아직 단정짓지 않았습니다.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번 발사가 북한 주장대로 성공인지 질문이 나왔는데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를 인지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아직 검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궤도 진입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고 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핵 도발에 대비해 미군의 대북 전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문에도 위성 발사의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무부에서도 북한 위성 발사가 성공인지 질문이 나왔는데 마찬가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So I cannot confirm that assessment. It is still something that's ongoing inside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 can say that we condemn the DPRK's unlawful launch of a military reconnaissance satellite on today. 미국 정부는 러시아 기술 이전과 이번 발사에 따른 정세 변화 등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위성 발사에 러시아 기술이 사용됐는지 질문에 아는 바가 없다며 러시아가 어떻게 연관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북한이 쏜 위성이 군사 정찰 위성인지에 대해서도 우주발사체라는 것만 알고 있다며 말을 아꼈고 북한의 정찰위성 보유가 어느 정도 우려스러운 일인지 질문에도 공식 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을 삼가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 발사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은 분명히 했죠. 그렇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는 대변인 명의로 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우주 발사체를 쐈다며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발사체에 위성 대신 탄도를 장착하면 곧바로 무기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외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국가안보팀은 동맹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진지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모든 국가가 이번 발사를 규탄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다며 북한은 도발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규탄 성명 마지막 부분에 미국은 미국 본토의 안보와 한국과 일본의 방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탑재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재발사에 실패한 지 89일 만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전문가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북한이 정찰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군이 아직 북한의 성공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 성공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북한 주장에 따르면은 현재 북한의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가 궤도에 진입했다고 이제 오늘 새벽에 주장을 했는데요. 어제 발사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1, 2차와 달리 폭발이나 추락이 없이 태평양 상공을 발사체가 지나간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는 진입에는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북한의 위성 발사 성공, 이 성공에 대해서 좀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네, 일단은 위성이라는 게 궤도에 진입했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위성이 지금 태양 전지판을 표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자세 제어가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지금 그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는 밝히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이 위성이 단순하게 궤도에 가까이 갔다고 해가지고 성공한 건 아니고, 이 위성을 이제 북한이 이제 제어를 하고 그 위성이 촬영한 사진들을 북한이 스스로 공개를 해야지 완벽한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이 주장한 대로 정찰 위성을 갖게 되면 이 미사일의 정밀성 등이 높아져서 우리 안보에도 좀 큰 위협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위성을 가지고 탄도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을 경우에 위성으로서 어느 표적에 맞았는지를 확인할 경우에는 다시 또 발사를 또 해서 정밀도를 높일 수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지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만리경이라는 300kg짜리 크기가 1m도 안 되는 초소형 위성 한 기만으로 하기에는 뭐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북한이 오늘 또 새벽에 앞으로 여러 기를 쏘아 올리겠다고 또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런 차원으로 봐서는 한 기까지 위성 하나 가지고 그렇게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앞으로 북한이 몇 기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군사적 효용성이 있나 또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중요한 거는 정찰위성이 촬영한 정보들이 좀 더 이제 세밀하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위성 사진이라는 게 보면은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에요. 이걸 가지고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아마 북한이 지금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위성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할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보고 우리가 좀 군사적 효용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장님, 북한이 지난 5월 31일 그리고 8월 24일에 위성 발사에 실패하고 오늘 성공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거의 6달 만에 3번을 쏘아 올린 건데 이렇게 북한이 좀 서두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북한은 지금 위성을 개발할 계획은 오래전부터 주장을 해왔어요. 뭐 2016년도에 뭐 백두산 계열 엔진을 개발하면서 그 엔진이 북한이 정지 위성을 쏘아 올리기 위한 우주 발사체 엔진이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시험을 했는데, 그 엔진들이 대부분 지금 뭐 화성 17이라든지 한 ICBM에 탑재가 됐죠. 북한으로서 오래전부터 위성을 갖겠다고 주장을 했었고, 특히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만큼 북한은 위성은 지도자의 어떤 지시자 과업이기 때문에 서두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북한이 통보한 날이 오늘 새벽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발사를 단행했고요. 이 통보한 날보다 조금 이른 시각에 쏘는 배경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대충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군에서 발표한 내용들 정황들을 봐서는 이미 발사대 위에서 우주 발사체가 조립이 된 상태고 연료 주입까지 다 이루어진 상태로 보여집니다. 북한의 우주 발사체인 천리마 1형 같은 경우는 액체 로켓입니다. 연료를 주입한 후에는 장시간 대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동창리 오늘 오전 날씨가 뭐 북한이 판단하기에는 위성을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날씨로 판단돼서 어제 발사 준비가 되자마자 뭐 긴급하게 발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북한이 지금 3달 만에 발사에 성공한 데는 아무래도 기술 진전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러시아의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뤄진 걸로 보세요? 근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뭐 예.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 물론 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지원을 하겠다고 공언을 한 만큼 어느 정도 지원은 이루어지고 했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우주 발사체 부품 지원이나 아니면은 뭐 설계 변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시간대로 봐서는 좀 너무 빠르고요. 결국은 이제 북한이 1, 2차 발사를 통해서 확보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러시아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보고 실패 오류에 대한 기술적 조언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뭐 부품이라든지 뭐 설계 변경에 관여한 것은 시간상으로 좀 이르다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는 이번 북한의 3차 정찰 위성 발사로 이 9.19 합의, 군사합의 효력 일부를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부이긴 하지만 아직 전체는 아닌데 사실상 파기 수순으로 가게 될까요? 실장님? 예, 파기 수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9.19 남북 군사합의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제 이미 해상 적대 행위 금지 구역인 NLL 인근에 뭐 포사격을 감행한 적도 있고요.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제 무인기 침투 사건이 되겠죠. 그 무인기 침투를 통해서 그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사문화 시켰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ICBM 개발과도 유사한 우주 발사체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북한은 더 이상 남북한의 어떤 평화를 위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9.19 남북 군사 합의는 뭐 효력 정지에 이어 뭐 파기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미국과 일본의 좀 입장을 살펴보면 미국 백악관도 규탄 성명을 내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했고 현재 일본도 필요하다면 요격 태세를 갖추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미일 차원에서의 공조 대응 진행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지금 한미일 지금 확장 억제, 최근에 이제 한미일 국방장관 이제 회담도 있었잖아요. 아마 연말께에는 한미일의 어떤 이제 군사 정보가 사후적인 정보 교치가 아니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뭐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서 이런 다양한 이제 각종 발사체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도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네, 국장님 마지막으로 북한의 다음 도발 가능성도 궁금합니다. 이 공식 입장에서도 앞으로 여러 개의 추가 위성을 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북한에 보면은 우주 발사체인 천리마 1형 같은 경우는 북한이 이미지상으로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이 동창리를 천지지도 했을 때 그 우주 발사체 이미지를 2개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천리마 2형도 이제 어느 정도 북한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번에 성공을 했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4차 발사도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뭐 천리마 우주 발사체 같은 경우는 북한이 공개한 이제 만리경 1호 위성을 쏘올리는 발사체 자체가 너무 큽니다. 결국은 그 발사 때는 앞으로 그 우주 발사체에는 만리경과 유사한 위성들을 여러 개 동시 탑재해서 쏘올릴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에 탑재하기 위한 고체 연료 엔진 시험까지 공개했었는데 북한이 엔진 시험을 공개한다는 것은 최소 2개월이나 4개월 후에 그 엔진을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쏘올리겠다는 그 예고가 같거든요. 예. 결국 북한은 지금 연말이 지금 되지만 내년 초쯤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함께 우주 발사체를 지속 발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긴장의 주도권을 북한이 가져가려고 다양한 도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찰스 3세 국왕의 초청으로 영국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왕실 근위대 사열과 예포, 황금마차 행진 등 최고 예우를 받았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영어 연설로 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짚었습니다. 런던에서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영국 국빈 방문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숙소까지 마중 나온 윌리엄 왕세자 부부와 함께 환영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관식 이후 첫 국빈으로 자신을 선택한 찰스 3세 국왕과 반갑게 인사하고 나란히 왕실 근위대를 사열했습니다. 최고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아리랑과 애국가도 울려 퍼졌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마차 행진, 윤 대통령이 찰스 3세 국왕과 김건희 여사가 카밀라 왕비와 나란히 왕실의 황금마차를 타고 버킹엄 궁까지 10분을 달렸습니다. 1년에 딱 2차례만 국빈을 부르는 영국 왕실답게 품격 있는 대접이 돋보였습니다. 윤 대통령과 찰스 3세 국왕은 국빈 5찬에 이어 고종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쓴 편지 같은 우리나라와 관계된 왕실 소장품도 관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국 의회에서 연설도 했습니다. 도전을 기회로 바꿔줄 양국 우정을 제목으로 한국 전쟁에 8만 명을 파병한 과거부터 전략적 동반자가 될 미래까지 한영 관계를 영어 연설에 담았습니다. Let me end by paraphrasing a line from Shakespeare's Romeo and Juliet. For this friendship may so happy prove to turn our challenges to pure opportunity. 윤 대통령은 한국전 참전 용사비와 웨스터민스터 사원의 무명용사 묘역에 잇따라 헌화하며 우리와 영국이 혈맹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핵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경제 안보 협력을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도 채택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힘을 합쳐 북한 도발 등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 자유와 연대로 풀이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단협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고됐던 서울 지하철 총파업은 철회하고 열차도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노사는 어젯밤 9시 반쯤 올해 임금과 단체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에는 안전 인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인력 충원을 노사가 협의해 추진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경기 수원 화성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 170여 대를 운행 중인 경진여객 노조가 오늘 또다시 파업을 벌입니다. 경진여객 노조는 오늘 하루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법으로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전 11시 수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도 연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는 결의대회 후 재차 쟁의 대책위원회를 열어 내일 운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의대 정원 확대 이야기를 다룬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 복지부가 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증원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그래프로도 나와 있는데요. 향후 6개년 동안 각 대학이 희망하는 증원폭을 최소치와 최대치로 나눠서 제출하도록 했고, 여기서 말하는 최소치는 현재 여건만으로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를, 최대치는 추가로 교육 여건을 확보한다는 걸 전제로 한 규모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를 보면 애초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나타났는데요. 당장 2025년만 최소치만 보더라도 2,151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030년 입시 때는 최대 4,000명 가까운 인원을 늘리기를 희망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이번 조사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는 건 아닌데요. 복지부와 교육부 등이 각 대학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현장 조사까지 나설 예정입니다. 최종 발표는 내년 1월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발표 이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사가 편파적이고 독단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과학적 근거와 충분한 소통 없이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료계 총파업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지난주 행정 전산망이 장애를 보여서 큰 혼란이 있었죠. 그때 외교부에서도 일부 접속 오류와 지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지 하루 이상 지나고서야 정상화가 됐는데 외교부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쉬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편 외교부 측은 업무에 큰 지장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연동된 일부 시스템에 지연과 간헐적 오류가 있었지만 제외 공관과 전문을 주고받는 자체 업무망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업무에 큰 지장이 줄 만한 장애는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보면서 북한의 위협 속에서 언제든 급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데 외교 안보 부서의 통신망이 하루 넘게 마비된 건 아찔한 일이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60세 이상 유권자가 2030을 처음 앞질렀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보면 60세 이상이 1,390만여 명, 그리고 18세에서 39세는 1,373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세대별 유권자 비율로 따지게 되면 6070이 31.4%, 2030이 31.1%로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전까지는 줄곧 30대 이하 유권자가 60대 이상 유권자를 웃돌았는데요.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2030 비중이 47%로 6070 16.9%에 비해서 3배 가까이 많았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30대 이하가 6.7%포인트 정도 더 많았습니다. 이 6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보여왔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서의 그 영향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여야 모두 6070 세대를 겨냥한 정책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고령화 추세가 어느 진영에 더 유리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젊은 유권자가 진보 성향, 그리고 고령 유권자가 보수 성향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른바 86세대가 50대를 지나서 60대에 접어든 만큼 이전과는 그 성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60대와 70세 이상을 구분해서 등록하게 됩니다. 한편 2030 세대 비율이 줄었다고 해도 여전히 캐스팅 보트로서 존재감을 드러낼 거란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항 지진 소송과 관련한 기사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과 2018년에 있었던 포항 지진과 관련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진을 한 차례 겪었다면 200만 원, 두 차례 모두 겪었다면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건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 사무실 앞의 모습인데요. 온라인 접수가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이 방문 접수를 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 판결 이후 어제까지 하루 평균 3,600건 이상이 접수가 되고 있고 포항 곳곳의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필수 서류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건수가 5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아직 확정된 판결도 아닌데 너무 과열되는 것 같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에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지 알 수 없고 배상 금액도 더 적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 나서는 것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11월 2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YTN이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에 관해 물어봤더니 지지 정당에 따라 엇갈린 답변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하면 유권자 4명 가운데 1명이 지지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성우 기자입니다. 잇따른 외부 행보를 이어가며 내년 총선 역할론이 나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YTN이 전국 유권자 1,000명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당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물었더니 도움이 될 거다 42%, 도움되지 않을 거다 41%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74%가 도움될 거라며 한 장관 역할론에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을 지지하는 64%는 여당에 도움이 안 될 거라며 한 장관 출마에 반사 이익을 바라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하는 상황. 이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신당을 만들면 지지할지 물었습니다. 응답자 24%가 지지할 뜻이 있다고 답했고 69%는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지 응답은 호남에서 38%, 대구 경북에선 31%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하거나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여론이 62%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와 민주당 비주류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김기현, 이재명 대표 등의 험지 출마 요구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4%가 적절한 요구다, 36%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과반이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민주당 지지자들은 찬반이 엇갈렸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5%, 민주당이 36%로 지난달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조사에 응한 유권자 대부분이 내년 총선에 투표하겠다고 답했는데 투표할 정당도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총선 성격에 대해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정권 견제 선거란 취지의 응답이 석 달째 더 많게 나왔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대장동 관련 의혹을 다룰 이른바 쌍특검 법안 추진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의 특정 단체 영향력이 강해질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위 법률에 대한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는 답변이 51%, 거부해야 한다는 답변은 29%였습니다.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 정기국회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을 함께 일컫는 이른바 쌍특검법이 연말 전국 최대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 쌍특검법 추진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59%, 적절하지 않다는 28%로 긍정적 답변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다만 지지 정당별로는 온도차가 컸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64%였지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적절하다는 응답이 89%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이달 말 처리를 예고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에 대해선 47%가 적절하다, 36%는 적절치 않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한 달 전 조사 때와 같은 30%였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66%로 조사됐습니다.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에선 긍정평가가 46%로 가장 높았지만 나머지 지역에선 부정평가가 50%를 넘었습니다. YTN은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조사했습니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일단 부동산 소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관심 끄는 소식 중 하나가 공시가격 문제인데 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정부가 결정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우리가 시세라고 하죠. 근데 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부가 발표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년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를 할 건데라고 발표한 건데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는 것이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2020년부터 공시가격을 점점 시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 계획 발표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요. 원래 내년에 문재인 정부 계획에 따르면 시세의 75.6%를 반영하게 올렸어야 되는데 이번 조치로 2020년 수준인 작년과 동일한 2020년 수준인 69%를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에 집값이 급락을 한 지역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오히려 더 높아서 국민들의 불만도 많았고 부담도 컸던 것, 이런 것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까지 계속 지금 4년간 동결되는 거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렇습니다. 2024년에 동결하고 전면 재검토를 할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볼 때마다 공시가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일단은 이 공시가격이 어떤 거고 왜 중요한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공시가격이라는 것은 정부가 조사 산정에서 공시하는 가격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세무당국이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바로 공시가격이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가지의 행정제도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있는 이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가 당장 내야 될 보유세,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도 결정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지역의료에 가입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는 기초연금 가격까지 연금까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시가격이 동결이 되면 이 세금 부담 같은 경우는 올해랑 내년 이렇게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겠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보유세를 결정할 때는요, 공시가격을 먼저 결정을 하고요. 공시가격에다가 일정 부분을 갖다가 할인해주는 공시가격 할인해주는 비율이라고 해서 지금은 60%인데 그 60%를 곱해서 거기에다가 부동산 보유세율을 곱한다는 것이 이제 세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일부 물론 공제되는 금액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율이 변하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변하게 될 경우에는 내가 내는 보유세 부담 자체가 달라지는데 공시가격이 동결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세금 부담 역시 올해와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뭐 내 지역에서도 세금이 부담이 변하지 않느냐, 이거는 또 사실과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평균적으로 전국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0%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지역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지역이 있고 하락한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는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하게 되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된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자체가 올라가니까요. 시세를 반영해가지고. 그래서 세금 부담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지방 같은 곳은 공시가격 역시 또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문재인 정부 때가 2035년까지 시세 90%까지 올리겠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가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공시가격의 차이를 줄이려던 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었는데 이런 계획 일단 그러면 폐기가 됐다고 봐야 될까요? 예, 저도 폐기가 된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폐기를 할 것이라는 것은 사실상 천명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10월에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올리게 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빠르게 공시가격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 가격도 실제로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거 더하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그 비율 상승한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 제기도 많았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보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가격이 작년처럼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너무나 근접한 상황이다 보니까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공시가격이 오히려 시세보다도 더 높아지는 그런 역전 현상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납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세 저항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갖다가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부담도 크고 거기다가 부동산 보유세가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 내수 소비가 또 줄어들 그래서 경기 침체까지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 1월에 공시가격 현실화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쯤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전면 재검토해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천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원래 계획은 올 하반기에 수정안을 내놓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내년에 또 총선이 있고 하니까 이 민감한 시기에 좀 세금 문제가 또 민감하니까 총선을 앞두고 좀 미룬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사실 뭐 세금 더 올라간다고 했을 때 기분 좋을 유권자들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원래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 계획에 따라서 현실화를 빠르게 하다 보면 지나치게 보유세 부담이 빠르게 급증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고 작년 같이 가격이 빠르게 하락한 시기에는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시세가 낮아져서 또 납세자들한테 불만이 제기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편하는 것은 불가피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공시가격 현실화를 시세 대비 80%, 90%가 아니라 80%로 낮추는 방법, 그다음에 2035년까지 이렇게 달성하는 게 아니라 더 늦게 그 시점을 늦추는 것들도 고려가 됐었는데요.
문제는 실제로 고려하려고 했던 것을 봤더니 생각보다 고쳐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 보여가지고 정식으로 외부의 용역을 또 발주를 추가로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발표 시점이 늦어진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고 보입니다.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이 밝혀졌고 거기다가 추가로 내년 총선에서 세금이 올라가지 않는 것이 또 유리하기도 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과 직접 연관된 내용을 말할 때 항상 빠질 수 없는 게 가계 빚 문제입니다. 고금리가 지금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빚이 굉장히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빚이 왜 늘고 있는 건가요? 예, 빚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세, 주택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계신용,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가계신용이라는 것은 결국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에다가 결제 전에 카드 사용 금액, 외상 구매한 판매 신용이라고 하죠. 이걸 더한 포괄적인 가계 빚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9월 말 기준으로 가계 신용 잔액이 1,875조 6천억 원이 돼가지고 2분기 말보다 오히려 0.8%, 약 14조 3천억 원가량 증가를 한 사상 최대 규모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큰 원인은요, 무엇보다도 주택담보대출이 급증을 한 탓입니다. 주택담보대출도 17조 3천억 원이나 급증을 하면서요, 1,049조 1천억 원으로 또 사상 최대 기록이 됐거든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이 왜 이렇게 늘어나느냐? 이것은 당연히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주택가격 전망 CSI라는 지표에 따르면 이게 108이 나왔는데요. 100보다 크다는 것은 전국의 2,500가구를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 지금보다 1년 뒤에 주택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답변한 가구가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니까 지금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영끌을 통해서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고자 하는 심리, 그것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가계신용 역시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고금리 상황이지만 지금 집을 사려는 분들이 지금 많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주택 공급을 나타내는 선행 지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신규 주택 착공 건수, 허가 건수 이런 것들인데요. 이것이 전년 대비로 30에서 50%까지 다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시사하냐면 향후 2년 내지 3년 뒤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전년보다 30에서 50% 급감할 것이라는 것이거든요. 이걸 보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또 보도를 보면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 예상한 것만큼 오르면 좋기야 하겠지만 만약에 조정을 받거나 만약에 심지어 하락을 하게 됐을 때 이런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 가계 빚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예, 가계 빚은 당연히 문제가 되죠. 지금 주택 가격이 전망처럼 막 계속 상승을 한다고 하면 뭐 나중에 집을 팔아서 가계 부채를 상환하면 되지만요. 지금 주택 가격 전망이라는 것은 세계 경기 상황이랑 또 정부가 정책 기조를 전환한다든지 이러면 또 바뀔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요.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내수 소비가 침체가 돼서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커집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가계 부채가 GDP 대비 80%를 넘어설 경우에 가계의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가지고 내수 소비가 침체되고 이것은 당연히 경기 침체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 부채가 다 부동산 시장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자금 배분의 비효율성이 커져가지고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GDP의 100%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80%보다 훨씬 넘은 수준이라서 이런 것이 지금 가계 부채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우리가 꼽을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교수님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라고 금융당국이 말했었잖아요. 근데 이젠 또 상생금융을 좀 강조하면서 이자를 깎아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우려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가격 상승 기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더 커진다면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금융당국의 그 오락가락하는 정책. 저는 그거를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불과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 달 전만 해도 뭐 가계부채가 GDP 100% 넘어가니까 가계부채를 줄이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융당국 관계자가 5대 은행 관계자들하고 모여가지고 대출금리의 부분 일정 부분이 되는 가산금리를 갖다가 정상화해라. 그래서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끌어올려서 가계부채를 줄이게 유도를 했었는데요. 한 달 사이에 정책 기조가 바뀌어가지고 상생금융을 하라고 이제 어제도 뭐 8대 금융지주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 또 뭐 금융 취약계층 을 대상으로 금리를 감면해 주라는 식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깎아주게 되면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것은 사실 소득이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직장인이건 자영업자건 다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가계부채를 줄이라고 한 달 전에 했다가 다시 일정 계층에 대해서는 빚을 깎아주라고 하면 이 금리를 깎아주라고 하면 당연히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겠죠. 가계부채가 줄어들지 않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가 최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빠르게 하락하면서 미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됐다. 앞으로 기준금리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는데 당연히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미국 증시 상황도 한번 짚어주시죠, 교수님. 미국 증시는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된 점입니다. 근데 FOMC 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언제 인하할지 이런 시점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물가 상황이 다시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언급도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이것도 시장에서 이미 충분히 예상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그 뉴스에 비해서 3대 지수의 하락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것은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거든요. 그래서 주택자재를 판매하는 로우즈라든지 그다음에 베스트바이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실적이 부진하면서 소매 업체들 위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미국도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부채도 늘어나고 연체율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지갑을 닫고 있다. 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로 보여서 결국은 이거는 물가가 더 빠르게 떨어질 것을 시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소폭.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가해자들이 학교에서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부모가 이의를 제기했더니 교육지원청에선 당사자가 아닌 부모는 이의 제기 자격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양천구의 모 고등학교 2학년 A군이 투신해 숨졌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숨진 뒤에야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 처분을 요구했지만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6명 모두 아무런 처분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선 가해자로 지목된 6명 가운데 4명을 포함한 8명이 공동 강요와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학폭위 부실 운영 혐의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A군의 부모는 수사 결과를 토대로 학폭위의 처분 없음 결정도 바꾸려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는데 또다시 교육지원청이 막아섰습니다. 서울 강서 양천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요구할 수 없고 피해 학생이 숨졌기 때문에 보호조치 등을 할 수 없어 부모에게 돌아갈 실익도 없다며 행정심판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공식 입장인 게 아니라 저희 쪽의 결정을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변호사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활동인 거거든요. 학교폭력 예방법에는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 학생은 물론 보호자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부산에선 학교폭력 피해로 숨진 학생의 유가족이 가해 학생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유가족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건에서는 피해 학생이 사망한 경우 보호자에게 별도의 독자적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폭으로 숨진 자녀를 대신해 처분을 내려달라고 할 권리조차 않는 건 피해자 측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법원이 청구인 적격을 제3자에게 무한히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학폭위 사건에서는 학부모한테는 자녀에 대한 교육권이 있고 학교폭력 예방법상 행정소송 청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서 이런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을 인정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학폭위 조치가 정정되지 않으면 가해 학생들은 학교 생활에 아무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숨져도 민형사 책임은 그대로 물을 수 있지만 학생부에 형사처벌 내용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인데 학교폭력 가해자는 엄벌하고 진학 시 불이익도 주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배치됩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남 영암군 남해고속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SUV가 역주행해 순천 방향으로 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승합차 운전자 등 모두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장흥휴게소에서부터 사고 지점까지 고속도로 30여 킬로미터를 역주행했는데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활용해 가상자산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를 벌인 30대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년 7개월간 허위 가상자산 거래소 사이트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 54명으로부터 2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의 독소가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4km 가까이 떨어진 인근 주거지에서도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은 낙동강 주변 지역의 공기 중 마이크로시스틴을 조사한 결과 직선거리로 3.7km 떨어진 경남 양산 아파트 실내에서도 1세제곱미터당 0.61 나노그램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녹조 원인인 유해 남세균이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입니다. 오늘은 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이지만 눈 걱정,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도로 어제보다 예년보다 2도가량 높고요. 낮에도 14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은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지만 남부지방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특히 전남과 경남의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 3도, 대구 2.4도, 광주 4.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4도, 광주와 창원 18도, 부산은 19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하늘빛이 점차 흐려지겠고요. 밤사이 북서쪽에서 비구름이 유입되며 중서부와 전북 지역에 1에서 5mm 미만의 비가 살짝 오겠습니다. 또한 내일 오후에도 중서부 지방에는 약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찬 공기가 남하하며 모레부터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연일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위험성이 크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